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네, 4만 명이 모이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늦은 대책이 대회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잼버리 수경지에 설치된 허브 클리닉은 경증 환자를 돌보는 소규모 의료시설입니다. 잼버리 수경지 전체에 5곳만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별안간 폐쇄됐습니다. 하루 환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지는 상황 속 갑작스러운 인력 누수에 조직위는 리더십 문제일 뿐이라고 애둘렀는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굳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걸어보시면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일부 의료진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의 봉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일단 이번 주 안에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냉수를 실은 냉장차를 보급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나 마스크 등 개인 폭염 물품을 지급해 온열 환자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식단 등 그간 지적된 기초적인 운영 부실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진의 조명도 오늘 추가 설치합니다. 그동안 뒤에서 대회 운영 정책 전반을 결정해온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특정 구역에 들어가는 걸 막는 등 실태를 감추려고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에 사건이 많아 언론 담당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운영 미숙과 준비 부족 등 그간 불거진 논란에는 참가자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Latest satisfaction rate shows that over 62% of all participants were either very satisfied or satisfied with the program delivery so far. 갖가지 지원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그간의 운영 미숙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영국의 잼버리 철수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예정보다 일찍 행사를 종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상당한 추가 자원을 투입해 폭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장하면서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또 주최 측과 한국 정부의 재정, 인적 자원을 동원해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영국에 이어 캠프장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루폴슨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영위원장은 오늘 잼버리 학부모들과 국제봉사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극심한 악천후와 이로 인한 현장 상황으로 잼버리 현장을 일찍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폴슨 운영위원장은 오늘까지는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인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해 오는 11일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가국 158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청소년을 파견한 영국이 대회 철수를 통보한 데 이어 미국까지 이탈을 선언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가지고 같은 장소를 찾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최 씨가 범행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곧바로 서현역으로 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최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걸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네, 범행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20대 남성은 먼저 차를 몰고 인도를 질주했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과 검거 당시 상황을 시민들의 제보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차 한 대가 인도위를 마구 질주하며 행인들을 연달아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이 어찌나 센지 부딪힌 사람의 몸이 위로 붕 뜰 정도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 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범행 차량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까지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리곤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난동을 멈춘 뒤에도 마치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듯 두리번거리며 백화점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걸어다녔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태연하게 걸어서 갔었고 팔 그대로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거고. 피해자들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고 비명이 이어지며 백화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태연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 시민들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이후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가 먼저 소지하던 흉기 한 점을 화단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구대 근처를 지났습니다. 때마침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시민이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외쳤고 경찰은 지구대 근처에서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쯤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분들이 이미 범인 이렇게 제압을 하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경찰은 곧바로 최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인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주변을 에워싼 뒤 옆에 있는 상자를 열자 20cm 길이의 흉기가 튀어나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바로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잡힌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6분 만에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고속버스 나가는 그 출구 쪽에 그쪽으로 경찰차 한 대가 굉장히 급하게 오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내려서 이쪽으로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피의자인 A씨는 20대 남성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자기 목에 흉기를 대고 있다가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주변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자칫 사고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자도 오고 고속터미널 사건 관련해서 뉴스도 나와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었거든요.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 확산한 공포는 전국 곳곳에서 오인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자해한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번화가를 돌아다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등산용 나이프로 실밥을 떼던 시민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하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체포되는 과정이 흉기 난동범 체포 현장으로 알려지는 등 SNS를 중심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섭죠.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 서원역에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무서워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경찰은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경기 오리역 등 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주요 지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을 상대로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의 물리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돌발 상황을 마주하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크게 놀라고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또 흉기를 가지고 있던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한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흉기를 든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탄 승객들이 무언가에 놀라 황급히 도망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구로구 개봉역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피운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세정거장이 지난 역공역에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는데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여객들이 놀라서 오인 신고하시는 것 같아요. 급히 대피하던 승객 2명이 각각 허리와 발가락을 다쳤고 열차가 1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도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행패를 부리는 남성을 제지했는데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흉기 난동에 살인을 예고하는 각종 게시글이 계속되자 시민 불안은 커지며 오인 소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해내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 대의원들을 포섭하란 지시와 함께 현역 의원 2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고 다른 캠프 인사들에게 뿌릴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이 의원의 관여 정도,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서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며 비회기 기간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네준 것으로 지목되는 만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 전 실장이 도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 필요성을 먼저 공식화한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중 소환 조사에 나서면 이어 수원지검도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의 오는 8일 공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북 비용과 관련해 옥중 편지에서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밝힌 이 전 부지사는 사후 보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활동이 애초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기한을 당겨 이달 말쯤 조기 종료됩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다음 주 초부터 2주가량에 걸쳐 몇 차례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8일쯤 간담회를 열고 대의원제 축소와 기득권 내려놓기 등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북한 전승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다녀간 직후 러시아의 VIP용 여객기가 북한을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적 항공기.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일류신 62M 기종으로 정부 고위급이 타는 VIP용 여객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 사진은 8월 2일 오전 평양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포착했습니다. 항로 추적 데이터를 보면 비행기는 36시간 동안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비행기 기종을 볼 때 직접 무기를 실어 날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다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다녀간 지 불과 닷새 뒤 평양을 찾은 점으로 미뤄 무기 거래와 관련된 물품 이전이나 대금 지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목적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포탄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확인했습니다. To that end,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Russia is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such as through DPRK sale of artillery munitions again to Russia.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how desperate Mr. Putin is becoming because his war machine is being affected by the sanctions and the export controls.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3국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정례화 문제는 지금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들 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회의에서 농업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며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등에 대한 처벌 내용들이 수정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생산 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 생산 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 축을 수정한 건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 문제를 놓고 여야는 나란히 당내 전담팀을 꾸려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비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실태 파악을 지켜본 뒤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실 시공 진상 규명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특히 전관 특혜 관행이 드러난 LH에 대해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정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국정조사 추진을 두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TF 첫 회의부터 이권 카르텔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할 태세입니다. 인천 검단 부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도 원내에 대책 기구를 꾸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 파악부터 촉구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당과 협의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TF가 국토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국토소유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권의 전 정부 책임 돌리기엔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범 적용됐다고 반박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등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부실 아파트 사태의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실제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구시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기둥과 천장 곳곳을 살펴봅니다. 두꺼운 설계도를 들고 와 비교하며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가 열흘 동안 민간 아파트 14곳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별다른 장비 없이 투입된 공무원들이 콘크리트로 덮은 벽 내부까지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미리 찍어둔 사진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사가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참 부실 시공이라는 그 내막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죠. 대구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 조사에서 전문기관 의뢰로 검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자료에 특정 혐의를 단정해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걸 빼도록 했고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했는데 수사단장이 지시에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름폭이 갈수록 커져서 최근 한 달 사이 1조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가계대출은 석 달째 오름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직전 달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각종 대출 규제를 좀 완화했어요. 최근 석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늘면서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특이한 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대출 규모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높게 지불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비 증가 속도나 규모가 아직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최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러 위원이 긴축 기조에도 가계빚이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비 증가세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빚이 예상 밖으로 크게 늘면 기준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월급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따라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층은 물론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의 원래 취지는 비교적 저렴한 임금에 채용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일제로 이용하면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으론 206만 원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내국인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가 월급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러자 당장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도 다르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며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은 504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고용인과 1대1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정부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입국이라 차별 금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법과 제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전에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파견됐던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한 달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사투를 벌인 대원들은 캐나다 국민과 지도층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직원들이 잔불 정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물을 뿌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곳은 캐나다 퀘벡주 르벨슈 깨비용 지역. 두 차례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피해 면적은 63만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합니다. 진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대원들을 괴롭힌 건 거대한 산불 외에도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와 블랙프라이란 흡혈파리의 습격이었습니다. 특히 흡혈파리는 방충망이나 옷을 뚫고 들어가 물기도 했는데 현장 의료 지원 1,400건 가운데 70% 정도가 벌레 물림 피해일 정도였습니다. 산불 진화 방식도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간접 진화 방식이라 산불이 민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베거나 미리 불을 붙여 태우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또 낙엽층이 두껍게 쌓인 지층이라 땅을 파고 잔불을 진화해야 해 작업 속도도 더뎠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과 늪지대 그리고 해충이 득실거리는 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지만 우리 구호대는 한 달여간 미국, 캐나다 구호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산불 진화율 94%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에 구호대를 파견한 나라는 모두 12곳. 아시아에선 우리가 유일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만든 빵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며 감사를 표현했는데 특히 엘레나라는 어린 소녀는 한글로 쓴 감사 손편지를 들고 찾아와 대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출국하는 우리 구호대원들의 수송기를 깜짝 방문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구호대는 한국전쟁 파병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진화 인력과 우리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불과의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봄에는 동백, 가을에는 은빛 억새로 이름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장흥의 천관산인데 이곳이 전남 중부권 관광 메카로 조성됩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이자 국가 명승, 도립공원으로도 지정된 천관산입니다. 천관산 정상의 억새와 면류관처럼 펼쳐지는 기암 괴석은 내려다 보이는 다도해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남서쪽 능선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 품같이 가슴같이 완만한 억새능선, 그 다음에 북쪽으로다가는 아버지의 어떤 그 강직함을 볼 수 있는 기암괴석, 이런 것들이 음양의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관산 일대가 공해태우 사당 등 역사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엄마의 품 같은 문화 공간과 자연의 멋을 살린 관광 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업무 협약을 하고 행정과 재정,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정보 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도립공원과 명승지를 어머니 품에 대한 테마공원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남의 중남부권의 관광의 어떤 메카로 발전시켜서 지역의 어떤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천관산 일대를 아예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과 잇기 위해 사업비를 애초 32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권의 관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신기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또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큰 몫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관산 허그벨트가 완성되면 장흥군이 문화와 예술, 관광 르네상스로 목표한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요즘 최고 인기 스타 대열에 꼬마 판다 푸바오가 빠질 수 없죠. 최근에는 쌍둥이 동생까지 태어나면서 그야말로 슈퍼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합니다. 남녀노소 열광하는 판다의 인기 요인은 뭔지 차정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쫑긋 솟은 동그란 귀에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눈동자. 복실복실한 손으로 야무지게 대나무를 뜯어먹는 3살 꼬마 판다 푸바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훨씬 더 귀여워가지고 놀랐어요. 새근새근 자기만 해도 실룩실룩 걷기만 해도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푸바오. 대형 렌즈가 달린 이른바 대포 카메라 부대를 이끌 정도로 슈퍼스타급 인기를 자랑합니다. 원래 판다가 그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 사육사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푸바오가 누워서 그 대나무 먹는 게 되게 좋았어요. 판다 가족 가운데 특히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탄생과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한국 출생 최초 판다이기 때문입니다. 장난스럽고 애교 많은 성격 덕분에 프린세스, 용인 푸시 같은 애칭도 생겼는데 내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원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푸바오의 동생인 쌍둥이 탄생 소식도 전해지면서 판다 영상을 모은 테마파크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2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1마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강철원 사육사가 쓴 책도 개정판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몸무게 197g의 핑크빛 아기 판다가 100kg의 건강한 성년이 되기까지 성장기가 담겼습니다. 쌍둥이 판다 자매들도 이르면 생후 100일을 맞는 10월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 만큼 당분간 판다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문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국 영화 기대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뜨겁습니다. 배우들은 전국 곳곳에서 무대 인사와 게릴라 이벤트로 관객들을 직접 만나며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 기대작 6편이 같은 시기에 공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봐요. 이 여름 시장에 이렇게 그 전에 개봉하고 있는 미션까지 하면 7개 예약까지 하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집안 싸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19 이후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잡기 위한 경쟁도 여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밀수팀은 1970년대 레트로 찻집을 열고 다방마담 옥분역의 고민씨 배우가 커피 나눔에 나섰습니다. 뭐가 낫을까요? 미숫가루들일까요? 더 문의 도경수 배우도 김용화 감독과 함께 쇼핑몰 체험존의 깜짝 등판에 달과 우주로 관객을 안내했습니다. 더 문과 같은 날 개봉한 비공식 작전팀은 게릴라 팬 이벤트로 관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안녕. 아이고. 귀여워. 오는 9일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속 보급품을 획득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작품 속 박서준, 박보영 부부의 인스타그램과 아파트 홈페이지를 열어 거대한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쇼케이스, 레드카펫 행사도 올여름 한국 대작들의 참여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관객과의 만남, GV도 박찬욱 감독, 가수 장기하, 과학 유튜버까지 영화 특색에 맞는 게스트를 초청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관객들이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또 작년에 한국 블록버스터들이 사실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믿었던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들이 참 잘 안 되면서 올해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경쟁이 치열해졌고 또
오는 15일에는 유해진 주연의 달짝지근해, 정우성 감독의 보호자에 이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까지 개봉해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구촌 폭염 속에 세계 바닷물 온도가 이번 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의 해양 생태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바닷속 산호들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해골들이 늘어서 있는 듯이 보입니다. 최근 플로리다 해수 온도가 섭씨 38.4도, 뜨거운 욕조물 온도로까지 치솟아 산호 백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The corals are not happy with this level of hot water. They are bleaching. A lot of them are dying. 극지방을 제외한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지난달 30일 20.95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데이터를 인용해 AFP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해수면 온도 급상승은 온실가스 대부분을 바다가 흡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질수록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빙하가 녹는 속도도 빨라져 해수면 상승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Because the heat that's going in the air isn't going away, it's increasing. We keep on putting more CO2 in the air, so that's our future. 해수온도 상승과 폭염은 물고기나 고래 같은 해양 생물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 이동하게 해 먹이 사슬을 뒤엎게 됩니다. 상어와 같은 포식자들을 혼란시켜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에서 제3의 후보가 출마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학교가 미시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양자 대결은 각각 44%로 동률이지만 코넬 웨스트 녹색당 후보를 추가하면 43대 41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후보는 4% 지지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벌써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강원 남부산간과 충청 남부지방인데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태풍 카누는 다음 주 초반에 일본 규슈를 통과할 텐데요. 이후 동해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6.9도, 강릉이 31.3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그리고 대구는 3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